부통령 장면과 이승만. 오늘 뉴탐사 여러분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마주보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PD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크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게 새로운 스튜디오에 나무 의자 같다. 이렇게 나무 책상이 딱 되어 있고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이 뒤에도 말이죠. 아주 블랙으로 탁 처리가 돼가지고 멋있어. 뉴탐사 구독, 좋아요. 제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환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통령 장면과 이승만. 우리나라에도 부통령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미국 상원의원 같은 참의원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 일본 국회가 우리나라가 1950년대에 있었던 국회하고 똑같습니다. 상원을 참의원. 그래서 정원이 100명, 6년마다 33명씩 바꿨습니다. 33, 33, 34 이렇게 바꿨습니다. 미국에 지금 상원의원이 딱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가 소선거구제로 하는 뭐가 있습니까? 민의원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민의원 참의원에 참의원 의장을 당연직으로 하라고 부통령이라는 것을 뽑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1948년, 1952년, 1956년, 1960년 모두 다 부통령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부통령은 했는데 참의원을 운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승만이 자기 멋대로 참의원 구성을 위한 선거법 개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부통령이 첫 번째 함태영이 되고 그 다음에 부통령이 장면이 될지 몰랐거든. 부통령이 이기붕이 될 줄 알았거든. 근데 장면이 이겨버렸다 이거야. 말 그대로 민주당에서 부통령이 나오니까 이승만이 열받은 거예요. 나 안 해 이래가지고 민의원만 하고 상원 역할을 하는 참의원을 뽑아야 되는데 안 뽑았습니다. 그래서 참의원은 제도는 있는데 참의원 다음 중 참의원 제도로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면 문제는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해 본 적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1960년에 다시 한번 2차 제2공화국이 들어서는 개헌을 통해서 참의원이 한 번 운영이 됐는데 그것도 1년 동안 저끼리 치고받고 싸운다고 제대로 운영된 적은 없습니다. 부통령 장면. 여러분들은 1950년 이승만 대통령의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은 또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책을 읽다 보면은 저 장면이라는 인물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5학년에 다니는 큰딸이 저를 보고 물어보더라고. 이승만 대통령은 알겠는데 장면은 누군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나? 그러다가 일단은 내가 중학교 가면 설명해 줄게 하니까 입이 이래가지고 막 들어가 버리더라. 막 제대로 설명 안 해주니까 열받았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그렇게 장면이라는 걸 알 필요는 없어요. 우리 둘째 딸이. 그런데 여러분들은 틀려. 이 뉴탐사의 백이성 강사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부통령 장면이라는 사람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뉴탐사 구독, 좋아요. 이 장면이라는 사람은 이름만큼이나 여러분이 한번 공부하시면, 오늘 공부하시면 절대로 잊혀지지 않을 인물입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이런 사람이 있었나? 우리나라 역사에. 어떻게 이런 독특한 캐릭터가 존재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부통령 장면과 이승만 같은 행정부에 있었어요. 1948년까지는 이름 석자를 대면 아무도 몰랐던 인물. 48년 이후부터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았던 인물. 이 사람을 모르면은 간첩이라고 생각했거든. 자, 지금부터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대단히 독특한 캐릭터이자 독특한 캐릭터이라면은 이 사람 없으면 일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 사람 없어도 일이 잘 돼 갔어. 아주 희한한 캐릭터를 하나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1956년으로 갑니다. 먼저 9월 28일 민주당 전당대회. 1956년 9월 28일이면 이미 저 장면이라는 사람은 부통령입니다. 대통령을 이승만 대 신익희 이 두 후보가 붙어가지고, 그런데 뭐냐면 신익희 후보가 중간에 돌아가셨거든. 일이 기차역에서 아이고 머리야 이래가지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이 뇌경색으로. 제가 작년에 알았던 증세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뇌경색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저 장면 후보가 나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때 이승만을 안 찍으려고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신익희 후보가 돌아가시니까 그 표가 신익희 추모표로 가지 조봉암이라는 제3의 후보에게로 가지는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신익희 후보가 돌아가신 덕을 확실하게 이승만 후보가 받음으로써 이승만이 당선됐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요, 부통령은 이기붕을 장면이 이겨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부통령은 장면이 됩니다. 민주당에. 9월 28일에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부통령 장면을 참석시켜가지고 전당대회를 해요. 저때 곽상훈이라고 하는 당대표가 되거든. 그 다음에 장면이 또 민주당의 최고위원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최고위원이 되고 난 다음에 감사 인사를 하러 연설을 하러 올라가는데 그때 당시에 찌라시를 통해 가지고 장면이 암살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장면을 보고 니 나가지 말라고, 니 저 감사 연설 하지 말라고, 총알이 날아온다 나가지 마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도 자기는 나간다고. 그래도 이 모여있는 대의원들을 향해서 자기가 그래도 뭔가 한마디 해야 된다고 그래 나갔어요. 나가서 감사 연설을 다 마치고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빵 쐈어요. 총알 3발이 울리는데 2발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한 발이 이렇게 하는데 고개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손등을 스쳤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그냥 있었으면 맞아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전당대회가 아수라장이 됐죠. 아수라장이. 그래가지고 뭐냐 이 양복 입고 넥타이 매신 분이 장면입니다. 장면. 이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렇게 생기시고 옆에 계시는 분이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은 수행비서 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뭐냐? 붕대로 손등을 감고 이렇게 손을 들어 올려가지고 그냥 손등만 요렇게 스쳐 지나갔대요. 요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찰과상만 좀 있고 전혀 아마 다치지는 않았던가 봐. 트럼프는 이번에 귀를 맞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어쨌든 귀를 맞았으니까 여기 거즈를 대고 나온 거는 확실하잖아요. 엄청난 혼돈 속으로 빠져들자 장면이 다시 연단에 올라가지고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포즈도 취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장면 하면서 아주 대환호를 하는 와중에 자기는 이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바로 갔죠. 국립중앙의료원에 가니까 그때 당시에 복통을 알아가지고 9월 28일이 아직 더울 때 아닙니까? 복통을 아이스크림을 잘못 먹어가지고 복통을 알았던 이 기붕이가 부통령 경선에서 부통령 선거에서 떨어진 이 기붕이가 마침 식중독을 알아가지고 그날 와 있었대.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조우를 했는데 장면이 이 기붕을 째려보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시오. 정치를 어떻게 그런 옹졸한 마음을 가지고 해요? 장면은 이미 이 기붕이 자기를 쏜 배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붕은 파랗게 질려가지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 극적인 당시 이영희 대기자의 어떤 레포트에 나오는 얘기고요. 이영희 기자가 좀 극적으로 묘사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기붕이 하얗게 질린 거는 어차피 식중독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갔을 것 같아요. 자, 1960년 이 사건이 일어나고 4년 있다가 이 사건의 진상이 장면이 민주당 정권이 집권을 하니까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집니다. 어느 정도로 복잡하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기붕이 임흥순에게, 이 백이사 출신의 임흥순에게, 야, 요새 장면이 좀 거슬리지 않아? 지를 선거에서 이겨가지고 좀 거슬리지 않아? 제거해야 되지 않겠어? 이기붕은 그렇게 말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임흥수이가 이거를 내무부 장관 이익형을 불러가지고 지시를 했어요. 이익형은 치안국장 김종원에게 다시 지시를 했어요. 김종원은 치안국국장 장영복에게 지시를 또 했어요. 장영복은 박사일 중앙사찰분실장에게 지시를 했어요. 박사일은 오충원 서울시경 사찰과장에게 지시를 했어요. 오충원 사찰국장은 성동경찰서 사찰주임에게 지시를 했어요. 이덕신은 최훈이라고 하는 건달에게 지시를 해요. 그 최훈은 다시 그 아래에 있는 민주당 당원 김상붕에게 이걸 지시를 했어요. 김상붕이 왜 지시를 받았냐 하면은 민주당 당원인데다가 조병옥이 밑에서 이제 선거운동 하던 놈인데다가 그 다음에 빚이 많았대요. 도박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가 빚 갚아준다고 김상붕에게 지시를 했대. 그래 김상붕이 쏘았고 손등을 스쳐가지고 결국에는 빚도 안 갚아줬다고 합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 그래도 이렇게 진상이 예. 나중에 밝혀진 거잖아요. 예. 그 이재명 대표 예. 그 미수 사건 네네네. 주범인 김진성 씨도 네. 정권이 바뀌게 되면 네.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누구의 지시를 또 받고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도 있죠.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커넥션이 누구에 의해서 드러났냐 하면은 요게 가운데에 있는 김종원이라고 하는 치안국장에 의해서 드러나요. 요 치안국장이 하나의 열쇠다라고 생각해서 장면이 치안국장을 직접 조지거든요. 그냥 장면이 그런 거 보면 똑똑하다니까. 치안국장을 직접 조지니까 치안국장이 아래 위로 다 불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김상붕에게 사형을 언도 여기 보십시오. 김상붕, 이득신, 최훈, 김상붕의 사형 언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훈, 최욱의 형이 최훈이죠. 그래서 이거 할 때 최욱이 우리 형은 무관합니다라고 말해서 아주 웃음을 자아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형은 무관합니다. 아니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내무부 장관 이익형을 불러, 이 신문 한 면이 전부 다 그 살인 사건, 저격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당시로는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장면 선생은 김상붕하고 최훈하고 이득신을 불쌍하다고 그 사형이 언도됐는데 나중에 국무총리로 있으면서 이 형을 전부 다 집행정지를 시켜버렸습니다. 다 풀어줍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는 악인을 모두 용서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 용서를 해줍니다. 저는 이런 거는요, 이 배후를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배후에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살인 청부로 다 처벌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야 한 번은 이거를 탁 끊고 넘어가지. 다음 대통령이 되시는 이 씨께서는 이러한 그 역사의 굴레를 한번 끊어내는 정치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전 누구라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이 씨께서는. 뉴탐사 구독, 좋아요. 세표차 조병옥과 장면. 여러분 말입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 1950년대 우리나라 역사는 이승만이 계속 승리한 역사죠. 그런데 그 승리가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다 이거예요. 처음에 56년 선거에서 장면이 이기붕을 이기는 걸 보면 신익희가 제대로 출마해가 끝까지만 갔으면은 신익희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신익희가 일단 대통령으로만 당선이 되면 그 다음에야 뭐 유고가 상황이 되든 뭐 돌아가시든 어떻게 되든 이제는 장면이 그걸 승계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이승만이 다시 이기고 나서 1960년 대선에서 조병옥이 다시 대선 후보로 나서니까 조병옥이 대통령 선거하기 5월 15일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 선거하기 넉 달 전 1월 15일 날 미국의 월터 리드 육군 병원에서 이 조병옥이 뇌수술을 받다가,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이고 배야 해가지고 위암이 걸려가지고 해가지고 뇌로 전이가 돼가 뇌수술을 받다가 돌아가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승만이 다시금 조병옥이하고 대결이 무산되고 이승만은 그냥 당선되는 걸로 하고 이기붕이 장면에게 어마어마한 부정선거를 저질러서 3.15, 그거 보세요. 대통령 선거도 벌써 2달 앞당겨 버린 거야. 5월 15일인데 3월 15일로 앞당겨 버려서 치른 3.15 부정선거에서 장면을 이겨버림으로써 사람들이 부정선거다 이래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애초에 장면 후보가 민주당 대통령 경선을 할 때, 후보 경선을 할 때 장면 후보가 조병옥을 이겨버렸다면 모든 문제는 끝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장면을 조병옥이 이겼는데 몇 표 차로 이겼는지 아십니까? 3표 차. 아니 진짜 3표 차. 자 보시겠어요? 1960년 대한민국 정부통령 선거 민주당 후보 경선 조병옥 민주당 장면 몇 표예요? 484. 대의원 993명 중에 966명이 참석했어요. 당선을 위해서 484표가 필요해요. 근데 민주당 484, 조병옥 딱 정족수를 맞춘 거죠. 그 다음에 장면이 481표. 세상에 이렇게 안타까운, 이때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민주당 대의원 제도라는 게 이때 처음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은 야당이죠. 자유당이 52년, 56년에 발췌 개헌하고 4.4.5입을 거쳐서 그 다음 다시 56년에 대통령 선거에 또 부정선거를 하고
그 조봉암을 막 거꾸로 때리고 조봉암을 사법살인까지 해가지고 1960년에 또다시 대통령 선거를 하니 아무도 우리나라 국민 중에 아무도 진짜 민주당 정치인 외에는 아무도 당원에 가입하려고 안 해. 아무도 당원에 가입 안 하고 당원에 가입하면 조봉암이처럼 다 사법살인 당한다 이래야 되니까 비밀리에 당원을 가입을 시켜가지고 그 200명 중에 1명꼴로 전부 다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걸 대의원이라 그래요. 그 대표를 뽑아가지고 민주 경선을 합니다. 경선을 하는데 그럼 그 대표는 뭐냐 하면은 지방자치제 선거에 나갈 사람, 국회의원 선거에 나갈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군수 선거에 나갈 사람, 당시에는 있고 지금은 없는 읍의원 선거에 나가는 사람, 뭐 면의원 선거에 나가는 사람, 뭐 군의원 선거에 나가는 사람, 이래가지고 996명을 뽑았다는 거예요. 1960년에. 1959년에 그렇게 뽑아서 1960년 선거에 대비를 시켰다는 거죠. 대의원이라는 것은 민주당에는 지금도 있습니다만 자유당의 뿌리를 둔 국민의힘에는 전국 당원입니다. 그냥. 왜? 거기는 내가 당원이라도 조사받을 일도 없고 아무런 거리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의원 제도를 둘 필요가 없지. 근데 뭐냐? 민주당은 전부 대의원 제도를 두지 않으면은 뭐냐면 당원 뭐 가입했다 그러면 보안사라든가 정보부에서 나와가지고 다 감찰한단 말이에요. 그래 실제로 불이익을 행긴단 말이에요. 검찰에 압수수색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웬만한 용기 있는 사람 아니면 민주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의원을 뽑아가지고 이 대의원이 나머지 한 300명 정도를 대표하는 형식으로 가자라고 1960년에 제정이 됐던 겁니다. 여기에서 대의원 제도가 생겼는데 아니 996명 중에 966명이 투표해서 과반수가 484명인데 484명이 조병옥을 찍어가지고 조병옥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2등을 한 장면을 보니까 뭐냐? 481표. 기권이 몇 표인지 아세요? 1표. 더 기가 막힌 거 제가 말씀드릴까? 민주당 전당대회, 이거 진짜 사실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예? 저라면 3명만, 2명만 장면표를 들면은 조병옥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2명이 어떻게 됐게? 전당대회장, 서울 그 장충단 공원 전당대회장에서 입구에서 싸움이 붙어가지고 5명이 못 들어와요. 싸움이 붙어. 이거 왜 조병옥하고 장면하고 야 이씨 이번에 조병옥이 돼야 된다. 아니다 장면이 돼야 된다. 싸움이 붙어가지고 5명이 못 들어오는데 이 5명이 여러분 경찰한테 잡혀가 못 들어오는데 5명이 누구를 지지한 사람이었습니까? 장면을 지지했다고. 그 5명이 들어와가 투표만 했으면 장면이 후보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조병옥이 후보가 되는. 그래서 위암 걸려가지고 월트리드 육군병원으로 가는, 그래서 돌아가시는, 그래서 두 달 먼저 땡겨가지고 3월 15일에 선거하는 그런 일은 없었을 거고, 장면이 민주적으로 대통령이 됐을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이거 열받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늘이 안 도와주느냐 이거예요. 하늘이 무슨 박정희를 위해서 대비하고 있었던 거야. 뭐야. 자, 자유당하고 민주당입니다. 이승만 대 조병옥이 붙었죠. 근데 조병옥이 돌아가시면서
이거는 끝났어요. 장면 후보는 대통령에 나가고 싶었지. 그런데 부통령으로만 묶어두기 위해서 3월 15일로 선거 날짜를 바꿔버립니다. 조병욱 후보가 어떻게 해서 저게 480,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너무나 안타깝다고 내가 울고 있으면 조병욱 후보는 다음과 같이 얘기할 것입니다. 내가 원래 마음만 안 바꿨으면은 민주당 후보가 더 압도적으로 됐어. 백이서인이 말 그래 하지 마. 아마 이랬을 거예요. 왜? 자, 몇 월 며칠 날 이게 치러집니까? 11월 26일이죠. 1959년 11월 26일 날 대통령 후보가 결정됐는데 11월 25일 날 오후 1시까지도 조병욱 후보는 불출마였습니다. 11월 21일 날 그 장면 후보에게 대선 후보를 넘겨준다고 자기가 대선 후보 난 안 한다 하고 들어가 버렸어. 근데 이게 장면 후보에게 대선 후보를 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장면 후보로 하여금 대선을 포기하게 만들고 부통령 선거에만 나오게 하려고 일부러 삐낀 척 했다는 말이 많아. 그래가지고 뭐냐면 11월 25일 날 오후 1시에 떡 올라와가지고 내가 다시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역할을 맡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도록 하겠다. 그래서 기자들이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대통령 후보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은 대통령 후보를 포함하여 모든 역할에서 내가 국가의 보탬이 되는 역할을 찾도록 하겠다. 아니, 저 PD님 왜 말을 자꾸 이렇게 합니까? 왜 이러는 걸까요? 마지못해 한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겨야 선비 같다? 아니면 지도자의 면모다? 이렇게 그때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마 조병욱한테 내가 다시 이렇게 얘기했으면 내가 중간에 포기만 안 했어도 490내 표보다 내가 훨씬 많이 얻었어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장면이었습니다. 뉴탐사 구독, 좋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 뭐냐, 민주당의 조병욱을 지지하는 구파. 그 다음에 뭐야, 그 장면을 지지하는 민주당 신파가 되겠습니다. 신파. 구파, 신파. 자, 구파라는 거는 옛구자인데 민주당을 할 때 올드라고 얘기합니다. 구파라는 거는 국민당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주국민당파, 구파. 저 신파는 뭐냐 하면은 원래부터 장면을 지지해서 장면파라고 얘기해가지고 내가 신진사류다 하는 사람들이 신파예요. 따라서 대표적인 민주당 구파가 누굽니까? 구파와 신파는 절대로 한 당에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서로 치고받고 싸웁니다. 결국에는 갈라집니다. 김영삼. 그 다음에 뭐야? 신파는 누굽니까? 김대중.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야. 구파가 김영삼. 그 다음에 뭐야? 신파가 김대중. 신구파는 절대로 같은 당이야 못 돼요. 다른 당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반이승만이라고 하는 기치하에 그냥 방편적으로 같이 뭉쳐져 있었을 뿐이에요. 따라서 뭐야? 장면이 있는 이상 절대로 민주당은 단합이 안 됐던 거예요. 당시에. 장면 신파가 있고 거기에 어디 윤보선, 조병옥, 신익희의 구파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만큼 엄청난 거였는지 아십니까? 따라서 민주당의 1969년도에 40대 기술원이라는 것도 구파에서 김영삼이 먼저 40대 깃발을 꽂겠다고 나오니까 신파에서도 빨리 한 명 스타를 찾아봐라 해가지고 김대중이라는 신파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세력상으로 보면은 이철성도 구파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잖아, 구파가. 그러니까 김영삼이 자만에 빠져가지고 있을 때 이철승 구파가 신파 쪽으로 붙어버림으로써 김대중이 이겼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김영삼 구파가 선거 때 충분하게 조력하지 않음으로써 또 지는, 본선에서는 지는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기에 가지고 어떻게 돼요? 구파 신파를 끝장낸 사람이 누굽니까? 구파 신파를 드디어 끝장낸 사람. 노무현. 노무현인 거예요. 구파가 YS 3당 합당으로 민주진영을 배신하고 옮겨갔죠. 김대중이 집권을 하면서 신파가 한번 또 잡았죠. 그래가지고 그 신파가 동교동계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새로운 시민 세력이 올라와가지고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다시 신파도 또 이재명파에게 밀렸습니다. 뉴탐사 구독, 좋아요. 예, 1954년 4.4.5입 개헌입니다. 자, 제55조 1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 이거를 뭐냐면 재헌헌법 당시에 55조 1항의 대통령의 임기 단축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4.4.5입 개헌, 1954년 개헌에서는 없앱니다. 없애는데 55조 1항을 없애는 게 아니라 헌법에 부칙을 만듭니다. 헌법 공포 당시, 즉 재헌 대통령, 첫 번째 대통령에 한해서는 55조 1항 단서 조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즉 돌아가실 때까지 종신 대통령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1954년 11월 27일 투표 결과 203명 중에 찬성이 135명입니다. 자, 잘 보세요. 135명입니다. 그런데 개헌 정족수가 203명의 3분의 2, 국회에서 개헌이 되려면 135명의 3333이 1차 투표를 했는데 135명이었잖아. 그럼 0.333명이 비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에 135명이 개헌 정족수다라고 막 우겨. 최순주라는 국회 부의장이 이 0.333을 버립니다. 이 근거가 뭐냐? 서울대학교 수학과의 최윤식 교수, 대한수학학회장이 자문을 하죠. 0.333명은 4.4.5입이기 때문에 4 밑으로는 버리고 5 위로는 올리라 이러면서 4.4.5입 반올림 개헌이기 때문에 0.333은 사실상 의미가 없고 135명이 개헌 정족수입니다. 라는 유권 해석을 내리면서 개헌안이 통과됩니다. 이게 4.4.5입 개헌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우리나라가 정치가 있었다고. 이거 열받지 않으시냐고 정말. 이 두 사람이 왜 나오느냐 갑자기. 1954년 5월 20일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자, 203명이 총 국회 구성인데 자유당은 114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개헌 정족수 135.333에 한참 못 미치죠. 여기 김영삼 대통령이 맨 처음에 어디에서 국회의원이 됐느냐? 1954년 5월 20일 날 여기 거제도에서 국회의원이 돼요. 거제도 국회의원 색깔 한번 보세요. 파란색이죠.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죠. 자유당으로 당선됐습니다. 김영삼은 초선이 1954년에 자유당으로 당선이 됐어요. 그 다음에 종로 을은 무소속의 김두한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203석 중에 114석이 다 찬성한 것도 아니고 김영삼 의원인 정확하게
부결에다가 자기가 찍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4452으로 개헌하는 걸 보고 나서 김영삼이 뭐냐 하면은 나는 이 당의 환멸을 느낀다 해가지고 탈당해버려요.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남습니다. 여기에서 김영삼의 야권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김영삼의 야권 인생이 시작됨으로써 뭐야? 김두한하고 같은 배를 타게 되는 거죠. 4452 결사반대, 이게 김영삼 대통령의 야권의 시작입니다. 원래는 장택상 국무총리의 비서관으로서 분명히 자유당이었습니다. 자, 헌법 제36조 제2항 부통령이 참의원 의장을 겸한다. 1952년에 개헌이 됐죠. 4452 개헌에서도 저 조항은 안 건드렸습니다. 그런데 1956년 대선에서 신익희, 그 다음에 조봉암하고 3명이 붙었는데 신익희 선생이 가운데 돌아가시죠. 그래서 조봉암이 붙었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통령 선거는 한번 보입시다. 401만 표 대 380만 5천 표. 무려 21만 표를 장면 후보에게 더 몰아줌으로써 사실상 이때 신익희 후보가 돌아가시지만 않았다면 신익희 장면의 대통령 내각이 꾸려졌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참의원 의장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참의원 선거를 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이승만이 이기붕이 당선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면서 참의원 선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장면은 이기붕하고 이승만에게 참의원 선거를 열어달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때 장면이 어쨌느냐? PD님 어쩐지 아십니까? 뭐 때가 되면 열어주겠지. 다 기다려야 하느니라 이러고 있었습니다. 진짜. 나 정말 속 터집니다. 그때 당시에 김영삼 국회의원이 참의원을 열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장면은 김영삼에게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야, 김영삼 네가 참의원 해먹으려고 그랬지. 김영삼이 장면 앞에서 이거 젊은 김영삼 아닙니까? 24살. 책상 들어가지고 막 찍는 흉내까지 내고 그랬대요. 그래도 안 열어줬대요. 환장할 노릇입니다. 철저한 내각제 우선론자입니다. 제2대 국무총리를 1950년 11월 23일부터 1952년 4월 23일까지 장면 총리는 자유당 총리를 하다가 장택상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넘겨주고, 왜냐하면 내각제 우선론자이기 때문에 이승만으로서는 이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직선제 개헌안을 하는데 처음에 1950년 11월 23일 날 장면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 장면 대사, 나라의 국무총리를 좀 맡아줘야 되겠어요. 예, 뭐 시켜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면 대사, 헌법을 바꿔서라도 다음번에는 반드시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어요. 헌법을 뭐를 바꾸시려고요? 헌법을 반드시 내가 직선제로 바꾸려고 그래요. 저는 내각제를 선호하는데요. 아니 그러면은 총리를 못 하지. 예, 각하 좋으실 대로 하시지요. 그럼 내 좋을 대로 합니다. 예. 그래요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년 동안 잘 해먹다가 4월 22일 날, 4월 23일까지 했다 그랬잖아요. 4월 22일 날, 내가 1월 18일 날 직선제 개헌안을 냈는데 그거 부결됐지 않습니까? 당신은 내각제를 우선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내각제를 우선하지요. 장면 총리, 나는 직선제를 해야 되겠어요. 당신이 뜻을 바꿔주시오. 저는 그럼 총리를 못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바로 사퇴해버려요. 이게 무슨 허무개그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장면의 이런 어떻게 보면 우유부단한 성격이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상당히 많이 바꾼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장면이 정말 본의 아니게 만들어낸 게 정말 많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서울특별시 재헌 국회의원 목록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종로 을, 무소속, 장면 이렇게 돼 있죠? 장면에 줄이 쳐져 있습니다. 이거 뭐냐? 주미대사로 임명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선 국회의원이었는데 사퇴하고 주미대사로 가요. 주미대사로 갔는데 여기에 누가 했냐면 반민특위 해산의 1등 공신이었던 이인 법무부 장관이 여기 보궐선거에 출마합니다. 그래가지고 당선됩니다. 장면이 주미대사로 갔을 때 서울 종로 구민들이 전부 다 욕했다 그래요. 저 왜 주미대사로 가냐고. 니를 이때까지 키워준 건 김구 선생이었는데 왜 이승만의 명령을 받아 주미대사로 가냐고 많이 했는데 뭐냐면 주미대사로 가서 장면 씨가 얼마나 주미대사를 잘했으면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정말 못 사는 나라였는데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주미 뭐 포르투갈 대사, 뭐 주미 프랑스 대사 이런 거 있잖아요. 다 필요 없어요. 한국 대사만 머리에 남아 있었대요. 얼마나 주미 대사를 잘했으면 한국 대사만 머릿속에 남아 있는 거야. 이때는 언제냐 하면은 주미 대사 바로 뭐냐? 저 때가 어느 날이었느냐? 1950년 6월 26일입니다. 6.25가 벌어졌다라는 거를 알게 되고 나서 하루 있다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긴급 콜을 해가지고 UN 안전보장이사회 위원장을 만나서 우리나라의 유엔구를 파병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장면의 모습입니다. 주미대사 때에 얼마나 잘했으면 주미대사로 하면서 뭐냐, 저 UN 이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틀 만에 바로 뭐야, 유엔구를 파병하는 그게 됩니다. 사령관이 됩니다. 얼마나 주미대사를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뉴탐사 구독, 좋아요. 민주당에서 영어를 자유자재로 하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부 다 에버레디 플랜의 2명의 대체 지도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첫 번째는 주미대사 장면, 두 번째는 한국군 사령관 백선엽, 이렇게 2명의 이승만을 대체할 수 있는 지도자로 뽑혔다가 계획대로 안 되죠. 에버레디 플랜에서 미국이 장면을 마음에 들어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이승만이 저 장면을 가만 냅두지 않죠. 그래서 56년도에 부통령에 당선됐을 때 참의원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승만이. 그에게 경력을 하나도 만들어주지 않는 것이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 여기 여자분이 한 분 계시죠. 이분이면 장면의 여동생입니다. 첫 번째 여동생, 장면의 그리고 이승만의 공통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경 구약의 열왕기 상편,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했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잡아라. 한 사람도 도망가게 해서는 안 된다. 백성은 곧 그들을 사로잡았고 엘리야는 그들을 데리고 기손 강가로 데려가서 그들을 모두 죽였다. 그 죽인 숫자가 과연 몇 명이냐? 죽인 숫자가 5,000명에 달했다, 이 말입니다. 자, 학생은 이승만에게는 이 성경 구절은 김일성인 거예요. 바알의 선지자라는 게. 그 5,000명을 모두 다 죽인다. 즉 뭐냐, 민간인도 공산주의자로 불리는 사람들은 바알의 선지자로 보이기 때문에 기손 강가로 데려가서 전부 다 죽인다. 장면에게도 이거는 뭐냐, 주미대사일 때에 엘리야의 저 열왕기 상편의 저 신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주미대사의 유엔군을 동원했다, 이 말이에요. 이 장정온이라고 하는 이 앙레다라고 하는 수녀님은 김일성에게 학살당했습니다. 장면의 여동생이라는 이유로 잡혀가지고 온갖 고문을 당하다가 개성의 위에 있는 황주라고 하는 곳에 있는 우물에다 집어넣고 생매장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정설입니다. 그게 1952년도 국무총리를 장면이 맡게 되는 이유입니다. 1960년에 2.28 대구민주화 학생운동의 촉발제, 3월 8일 대전민주화운동의 촉발제, 우리 민중들은 2월 28일하고 3월 8일에 3.15 부정선거에 앞서가지고 전부 다 장면이라고 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러한 민중의 폭발력까지 감당하기에는 캐퍼시티, 이런 능력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할아버지께서 얘기하신 말씀을 들고 마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24살에 부산 진여자 상업고등학교에 그 선생님으로 취임하셔가지고 28살에 교장 선생님이 되신 분입니다. 28살에 교장 선생님이 돼서 66까지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부산시 교육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71살까지 재직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저 장면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요. 우리 할아버지가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장명이가 선생을 해가 가가 무엇을 하노? 라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만큼 뭐냐? 유약했다. 그만큼 결단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결단력이 없다라고 보기에는 주미 대사로서 어떻게 그렇게 잘했냐는 거예요. 유엔 대사로서도 어떻게 그렇게 멋있게 잘했냐? 라고 내가 할아버지한테 물어보고 싶어. 왜냐? 장면에 그런 경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장면이 트루먼하고 그렇게 미국에서 맞서 싸웠다라고 하는. 그래서 뭐냐면은 6.25 전쟁에서 틈만 나면 발 빼려고 하는 트루먼 정부를 강하게 우리 한반도에 묶어놓는 역할을 장면이 했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대학원 들어와서 알았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잘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맥을 못 쳤을까? 제가 늘 하는 말이 그거예요. 참의원도 못 열고 그야말로 국민들이 볼 때는 무능의 극치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승만과 함께하는 인물, 장면의 첫 번째 인물 시간 오늘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PD님 고생하셨습니다.